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인데요. 저는 여기저기 채널이나 뉴스,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슈 중에 하나인 아이언 돔이라는 걸 바탕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아이언 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어떤 시스템입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략 자산이라든가 방위 산업으로 관련된 여러 무기 체계는 단품으로 판매되거나 단품으로 거래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탱크 몇 개 보내주세요, 박격포 몇 개 보내주세요, F-35 보내주세요, 이런 거는 그냥 단문으로 팔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운영하는 군인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또 유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일단 그래도 단품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아이언돔은 일종의 시스템이고 체제입니다. 체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언돔 그냥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딱 갖다가 설치하고 끝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이언돔은 쉽게 얘기해서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철강으로 된 돔, 뚜껑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 무슨 철강으로 뭘 덮는 것이 아니라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인해서 카운터 어택을 하는, 특히 상대방의 로켓포라든가 박격포라든가 또는 곡사포까지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시내를 또는 이스라엘의 군사 기지를 타격하라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전략적으로 다시 카운터 어택하는 시스템인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이런 로켓포나 박격포나 또는 곡사포 같은 것들이 넘어올 때, 우크라이나 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보면 기관포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수십 발이 아니라 수백 발의 총문이 막 나가서 그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 막 하다가 그냥 결국 딱 그 중에 한 발이 맞아서 이렇게 아이언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스킬이라든가 운도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언돔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포를 중심으로 그 미사일 등을 어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미사일로 미사일을 어택하는 건데요, 타미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타미르라는 미사일로 상대방이 공격하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건데, 자, 그런데 이 타미르라는 미사일이 어딘가 고정돼서 격추를 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 취득 그리고 정보 탐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 조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테러 조직들이 또는 이스라엘의 그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조직들이 여러 가지, 이번에 어느 날 언제 어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런 정보들을 얻어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공격할 것으로 점쳐지는 지역 근처에 이렇게 아이언돔 체제를 미리 거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동식이에요. 차량으로 들고 가서 거기에다가 카메라, 레이더, 그 다음에 미사일 포문을 설치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은 쉽게 말해서 그냥 어디에 상설로 고정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정보의 습득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이언돔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정보 습득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습득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역시 격추할 수 있는 확률이겠죠. 그런데 이 격추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도 이번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아이언돔을 깨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시내 여기저기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반 정도만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2019년에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시내 곳곳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양한 미사일포 등 로켓포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700발을 쐈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 700발 쐈는데 아이언돔이 총 격추한, 요격에 성공한 로켓포가 몇 개냐라고 했었을 때 한 150발 정도를 정확하게 아이언돔이 격추시켰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0발 넘는 그거는 결국 요격을 못 시킨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곳에서 공격 들어오는 것을 100% 요격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원래도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옮겨가서 여기에서 이제 로켓포가 공격 들어올 수 있으니 우리 여기 또아리를 틀고 우리가 여기서 공격 준비를 하자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한 곳에서 동시에 카운터 어택할 수 있는 타미르라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게 한 500발 정도 됩니다.
겁니다. 따라서 500발 이상이 동시에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차피 요격을 못해요. 그리고 한 발에 하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무슨 도움 기능을 하는 거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요. 아이언돔은 상대방이 발사한 로켓포라든가 여러 곡사포, 이런 박격포의 비행 거리를 순식간에 계산을 해서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떨어질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군사 지역에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를 우선적으로 타격을 시키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게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자랑하는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이번에 거의 최초로 뚫려서 그것 때문에 발끈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시가전까지 하기 위한 이런 태세를 갖추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도 아이언돔은 100% 요격에 성공하는 시스템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전에도 시내에 이렇게 몇백 발에 가까운 로켓포나 박격포 등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일단 아이언돔이 무용지물이 된 게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아이언돔의 체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도 동시에 몇백 발이라든가 많게는 수천 발에 가까운 로켓포입니다. 로켓포를 발사하게 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늘상 있어 왔던 싸움의 연장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 개 차이점이 있었던 건 바로 패러글라이딩 비슷한 방식으로 직접 하마스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해 갔던 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납치해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대거 일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간 경우는 이번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최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마스가 왜 통상적인 로켓포라든가 박격포,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가전 등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가는 수준까지 된 거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강경기조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강경기조 노선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강경기조가 높아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주된 주범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강성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도요, 최초로 총리가 됐었던 90년대만 하더라도 본인이 강성기조의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근의 요르단, 레바논 등등의 국가들과 국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협정을 맺을 때 온건적인 성향의 스타일로 여러 협정을 체결하려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강경파들로부터 강하게 지탄을 받고요. 결국 총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치구하고 이스라엘의 구획을 나누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옵저버 국가라고 해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정상 국가는 아니지만 그런 정상 국가에 준하는 국가 정도로 인정해주겠다라는 합의를 본 게 오슬로 협정인데요. 그 오슬로 협정에 사인을 했던 이스라엘 당시 총리였던 라빈 총리. 이 라빈 총리는 그때 오슬로 협정에 체결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강경파 사람에게 결국 저격당합니다. 총리가 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했던, 지켜봤던 네타냐후 총리는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건파가 아니라 그냥 강경파가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네타냐후의 총리의 발언들이 점점 더 그 강경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나름대로 이렇게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나서 본인들이 다시 이번에는 정말 처절한 보복을 당할 것 같은 우려를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납치를 해서 납치해온 사람들을 볼모로 해서 조금 이스라엘에게 협상을 하거나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강경 노선의 수위를 오판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이런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주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여타 근처에 있는 중동 국가들하고 싸움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여타 중동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중동의 최대 무기 수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합니다. 어찌 보면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근 중동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국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전쟁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뭐 이걸 의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만, 전쟁을 통해서 반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 지표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의 우수함,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일정 부분은 사실 재고 소모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내로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강경 기조와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대해서 보다 강성적인 입장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슬슬 발을 빼가고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란을 비롯해서 심지어 사우디마저도 이제 미국이 부재한 이 공간에서 본인들의 안위라든가 중동 지역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직접 핵무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꾸 추진해가는 모습이 솔직히 있습니다. 빈 살만도 본인이 핵을 갖고 싶다라는 발언,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스스로도 본인들도 지금 안위가 여전히 불안한 국가다라는 것을 여기저기 천명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핵무장에 준하는 어떠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번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이스라엘 침공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동네는 이제 너희들이 더 많이 지켜야 된다, 우리 미국은 점점 발 빼겠다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번 전쟁도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팔레스타인 자치구 지역에 가자지구 말고 서한지구에 더 많은 이스라엘 정착촌을 짓지 말라고 미국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걸 해서 이 사단을 낸 것도 분명히 있는데, 정작 사단이 나니까 핵 잠수함을 비롯해서 대형 항공모함 등을 급파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과 미국이 뭐 절대적인 우방 국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입에서도 더더욱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가 있어요. 미국이 너희 문제 생겼어, 내가 바로 갈게 라고 해야 미국이 저렇게 도와주는데 뭐 우리가 핵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 아니면 핵 만들겠다는 말도 못 꺼내겠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전쟁이 불거지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와 지금 전개되는 흐름은 다른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그 키워드들 중에서 방위산업, 그 방위산업 중에 또 핵, 이런 것들이 어떤 이면에 어떤 맥락에 있는지 아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했고요. 하나 빠뜨렸네요. 이란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었던 이란 경제 제재, 이걸 다시 풀고 경제 제재를 풀고 나서 이란과 화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란과 이렇게 경제 제재를 풀고 화해하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란으로부터 석유 증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물가 잡이라든가 대선 전에 물가 잡고 연임을 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좀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고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고 싶은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은 이란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걸 달성하려고 했던 거고, 트럼프는 오히려 이란을 몰아세워서 그런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정책 기조가 있었죠. 그런데 이란도 오바마 때는 평화적인 노선이었다가 트럼프 때는 다시 강경 노선이고, 다시 바이든 때는 평화적인 노선으로 자꾸 바뀌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도 우리의 안위를 좀 더 지키기 위해서 이란의 방위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걸 지금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융합시설에 대한 허용, 그 다음에 탄두미사일 개발에 대한 허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기술이 조합되면 핵미사일에 준하는 그런 기술로 바뀔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지금 중동 지역에선 방위산업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제도,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협정, 그리고 방위산업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들로 대두되고 있는 면도 있다. 오늘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스라엘 전쟁을 좀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